요거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수출 내수 다 꺼졌다.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반도체가 부러지니까 일단 지수 못 오르잖아요. 작년 5월부터 2,500 뚫은 적이 없어요. 반도체 공정은 손재주가 좋고 엔지니어들을 갈아 넣을 수 있는 데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 애들은 그렇게 밤새 일 안 하거든요. 미국으로 갖다 놓는다고 거기서 되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미국은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걔들이 대조업까지 해버리면은 아수지타산이 안 맞아요. 걔네는 돈을 찍어서 계속 줘야 돼요. 작년 1년 전에 제일 유용했던 얘기가 뭡니까? 현금은 쓰레기다였어요. 다 작살났잖아요. 안녕하십니까,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유진투자증권 영업부 강명현 이사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빚 사경, 미국 국가 부도 위기, 세계 경제 대재앙은 안 일어난다. 문제는 이제 리세션이 오거나 금융 위기가 왔을 때 추가적으로 돈을 풀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1조 달러면 GDP 대비했을 때 미국 경제가 25조 달러로 보면 125% 정도 됩니다. 이 수치는 2차 세계대전 끝났을 때 마셜 플랜부터 시작해서 미국이 돈을 많이 찍어서 전쟁을 했을 때보다 그 부채 비율보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더 높습니다. 역사적으로 최고치입니다. 중요한 건 전 세계의 부채가 전체적으로 다 올랐다. 심각한 건 일본, 유럽은 더 심각하고 중국은 겉으로 보면 국가 부채는 별거 없죠. 근데 걔네는 기업들이 민간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삼성은 삼성 부채잖아요. 국가 부채 아닙니다. 근데 걔네는 공산당이 갖고 있고 그건 국가 부채에서 빼지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문제가 생겨버리면 다 안아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고 미국이 그 정도면 다른 나라는 더 심하거든요. 상대적인 거거든요. 상대적인 거. 한국의 가계부채나 이런 것들 증가 속도나 이런 것들 보면 한국이 더 문제거든요. 좀 증시를 흔들 수 있는 이벤트가 될 수는 있지만 전 세계를 재앙으로 몰아넣는 이벤트는 아니다. 증시를 압박하거나 혹은 추가적으로 경기가 악화됐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문제인 거지. 갑자기 크래시가 나가지고 막 부채 때문에 막 떠내려가고 막 쓰나미가 나오고 이런 건 없다. 중국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분석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통계가 일단 정확하지 않다. 그리고 경제 논리로 움직이지 않아요. 얘네는 체계가 다르잖아요. 중국에 높은 사람이 와갖고 책상에 딱 앉아갖고 원탁 위에 앉아가지고 이걸 고민을 했겠죠. 보면 이거 분명히 부도 낼 건 부도 내고 이거는 잘릴 걸 잘라야 되는데 고개 흔들면 좌우로 흔들면 그냥 가는 거고 하란 얘기지. 그냥 부도 내라 그러면 하면 그렇게 하는 거고. 권위주의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부도가 아무리 나도 그 국민들한테 논아서 그냥 다 분배해봐도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건축업자인데 재개발 재건축 하다가 무너졌어. 그럼 다 뱉어내고 누군가 다시 일으켜서 수지 타산을 맞춰가지고 자본주의는 경제가 굴러가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산당은 그게 아니죠. 이게 내 친구나 누구 아는 사람이야. 이거 안 무너지게 하고 싶어. 그러면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그게 무슨 분석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통계 같은 것도 다 조사 그냥 다 해서 너 통계 잘해라 하고 그냥 가면 알아서 다 조절해서 문제 없게끔 다 하고.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뱅크럽시가 나야 정상인데 정부가 가서 돈 찍어서 인민은행에서 줘버리는데 아무리 부동산이 버블이 나오고 그래도 정부가 막겠다라고 하면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분석 대상은 어렵다. 그러나 그렇게 이제 역치값을 넘어가는 미스키 포인트가 오겠죠. 이제 그렇게 효율성이 없이 굴러가다가 그게 다 쌓여서 이제 어느 순간 되면 뻥 터지면서 이제 나라가 좀 휘청휘청 하겠죠. 근데 중국 14억, 15억 인구에 세계 GDP 수출입 무역량의 4분의 1을 담당하는 중국이 50년 동안 문걸어 잠그고도 쥐잡아먹고 살았던 애들인데 근데 걔들이 그렇게 금방 1, 2년 안에 부채 좀 있다고 해서 무너질까요? 돈이 더 많은데 지금 옛날보다 훨씬 부자인데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리고 걔네는 내수가 크기 때문에 대외 의존도가 우리처럼 크지 않거든요. 쬐끔해 쥐꼬리만 해요. 미국이 가서 아무리 압박을 해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분석을 할 때 어떤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정치 경제적으로 분석을 하는 게 맞다. 그래야 돈도 벌 수 있다. 요거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수출 내수 다 꺼졌다. 한국경제 먹구름 이거 되게 문제죠. 일단 내수가 안 좋은 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영끌족 부동산 질러놓고 지금 은행으로 돈 다 빨려 들어가죠. 그래서 그 돈이 다시 기어 나오기 전까지는 어렵다. 그리고 자영업자 대출, 가계 대출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면 수요가 살아나기가 어렵습니다. 금리를 대폭 낮추고 수요 유발 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이 쓰게끔 할 수밖에 없는 정책밖에 없어요. 지금 돈 없는 사람들은 빚으로 다 물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카드가 많지가 않다. 그게 국내 내수 경제는 카드가 없다는 게 문제고 수출 부분에서는 글로벌 경제의 바로미터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의 수출이라고 하는 건 글로벌 PMI 그러니까 글로벌 구매자 관리 지수를 보면 다 플런지가 나왔어요.
생산 활동 같은 거는 다 지금 다운되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이 그나마 유동성을 풀어서 좀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중국이 내수로 다 쓰면 모르겠지만 중국은 내수가 아니거든요. 유럽이든 미국이든 문고리 열고 들어갈 때 열쇠, 깔개, 문틀, 유리, 신발장 들어가면 전등간 이거 다 중국산이에요. 마데인 차이나예요. 근데 유럽이 안 사줘. 미국이 안 사줘. 근데 걔들이 만들어서 뭐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생산 활동이 유동성이 풀려서 좋아진다 하더라도 한국이 거기다가 수출하는 부분들만 보면 뜨겁지가 않다. 온도계가 이거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의 판단 이건 어떠면 한국의 문제만이라고 보기엔 어렵고 글로벌 경제 전체에 대한 문제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예전처럼 이렇게 저거 되는 게 IMF에 자꾸 비교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데 IMF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일단 기업들의 부채가 문제였어요. 기업이 흔들렸잖아요. 회계 제도 자체가 지금 그래서 조금 우리가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미국 회계 기준을 받아들이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가장 큰 문제는 외환위기였어요. 국가 부채 위기도 문제였지만 외환위기였던 게 문제인데 그거는 하루 이 환율 변동폭을 10% 20%만 터졌어도 그런 위기 안 생겼어요. 우리나라가 그때 보면 1,000억 불 정도의 통상 교육 규모 혹은 수입 규모, 수출입 규모를 갖고 있는데 그 수입 규모의 25% 그러니까 250억 불 정도를 돈을 갖고 있으면 국가 부채는 문제 없는 거예요. 나라가 뭐 크게 잘못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때 당시 공식대로 했어. 근데 그거를 갖다가 채권이나 이런 금방 환전이 안 되는 데다 묻어놔 버려서 문제인 거고 누가 그렇게 될 줄 알았나? 더 문제는 이제 우리한테 병균이나 병원균이 딱 들어오면 면역 시스템이 가동이 되잖아요. 사실 환율이 그런 면역 시스템이거든요. 국가 경제가 안 좋고 자꾸 적자나려고 한다 그러면 환율이 확 튀어버려야 돼요. 근데 그걸 0.5%, 1%에 가둬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800원 하다가 수틀면 그냥 200원, 100원 막 올라가고 국가 경제 이상만 팍팍팍 뛰어가지고 달러는 못 들어가게 만들고 빨리 달러는 들어오게 만들어는 그 물고 장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자동 조절 장치가 고장 나 있던 그거를 아주 탄탄하게 정부에서 그 변동폭을 조절해 버린 거예요. 규제를 확 풀어버렸어야 오히려 다 나은 건데 규제를 오히려 계속 강화를 시키면서 계속 시장 개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 딱 보고 있다가 조지 소로스가 보고 있다가 그래? 외환시장 시작하자마자 15초 만에 대한민국에 있는 달러를 다 사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위에서 1,900원 오니까 거기서 뿌려버린 거죠. 그거 와가지고 한국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재무구조 괜찮은 기업들, 돈 많이 있는 기업들 헐값으로 샀죠. 그리고 배당으로 다 빼내간 거. 그렇게 플레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같냐? 달라요. 기업 부채도 멀쩡해요. 삼성 같은 데 멀쩡하고. 적자 난다고 망하지 않아요. 삼성이. 현대차 안 망합니다. 괜찮습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되지 않고 다만 이거는 전 세계 자체의 그 경기에 먹구름이 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보조금을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로 한다는 얘기죠. 미국의 한국 반도체 산업 약탈 작전이 시작되었다. 일단 반도체 보조금 관련된 거는 아마 이번에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4월 중순 말중에 잡은 것 같아요. 그럼 가서 해결을 하고 와야 됩니다. 대통령이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태까지 키워놓은 거를 내놔라라고 하는 거는 그건 약탈주의적인 생각은 맞습니다. 근데 미국이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게 국가 경제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이 돼야 이제 할 수 있는 거고요. 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반도체 업체들이 뽐뿌질하는 걸 수도 있어요. 뉴스를 있는 그대로 보면 안 된다. 투자할 때. 우리 거 뺏기면 안 되는데 하고 똘똘 뭉치게 할 수 있는 클릭스 많이 나오겠잖아요. 근데 미국이 그렇게 한 적이 있나요? 우리한테?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산업이라고 하는 거 미국이 그동안 해온 걸로만 본다면 한국의 중요성에 대해서 미국도 인지를 하고 있다. 지금 뭐 평택에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미군 기지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평택에 제2함대 사령부가 있고 삼성 반도체 공장이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를 뺏어가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예전에 일본 관련된 것도 일본이 반도체를 다 먹고 석권을 하려고 하니까 그걸 빼다가 한국을 줘버린 거잖아요. 한국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된 거니까 이제 이것도 누구 빼다가 누구 줄 거라고 하는데 미국으로 그걸 가져간다? 그건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일로 내려온 거지. 예를 들면 우리 봉제 공장 청계천에 있었잖아요. 그럼 그거 어디 갔냐? 우리 양말 한 켤레 사는데 10,000원, 20,000원 주고 양말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트 가면은 10,000원 주면 10켤레, 15켤레씩 주잖아요. 그 공장 어디 갔냐? 울란바토르나 방글라데시 이런 데로 간 거죠. 그건 뭐냐? 경제 논리인 거거든요. 노병집약적인 산업, 그 다음에 이거를 했을 때 반도체가 지금은 뭐 다시 중요해져서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미국은 설계도 그리고 장비 팔아먹고 그거 공정 스텝 수가 250 스텝이 됩니다. 근데 그 반도체 250까지 과정이 90%의 확률로 정품이 나온다. 수율을 그렇게 잡아버리잖아요. 그럼 0.9에 250승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제로에 가깝죠.
그러니까 그 스텝이 처음에 설계도를 그려놓고 쭉 뺐는데 나중 가서 250단계 가보면 쓸만한 게 하나도 없게 돼버리죠. 반도체 공정은 손재주가 좋고 엔지니어들을 갈아 넣을 수 있는 데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 애들은 그렇게 밤새 일 안 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의대 법대 가잖아요. 그리고 뭐 의사 변호사 하죠. 사실은 그래. 여태까지 30년 동안 40년 동안 그래 왔어요. 그거와 비슷하지만 시험을 잘못 본 애들은 다 공대 갔단 말이에요. 기계공학과가 처음에 잘 되다가 전자공학과 가다가 지금 컴퓨터공학과, 그게 시대별로 다 인기 학과들이 맞죠. 처음에는 건축학과, 토목학과가 제일 좋았었어요. 그대로 그냥 공대는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걔들 갖다가 갈아 넣는 거지. 돈 조금 주고. 그렇게 고급 인력들을 그런 돈으로 밤새 야근 시켜도 한마디 말 안 하고, 이거를 예를 들어 반도체 웨이퍼 이거 공정 이거 90%인데 99.99를 만들어 와라. 그러면 그 애들이 만들어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무슨 그 미국으로 갖다 놓는다고 거기서 되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보조금이나 이런 걸로 얘기를 하고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이걸 하는데, 이게 필연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필연적으로. 미국은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걔들이 제조업까지 해버리면은 아수지타산이 안 맞아요. 걔네는 돈을 찍어서 계속 줘야 돼요. 그리고 물건을 사다 써야 이게 전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 거죠. 영국도 그랬고 스페인도 그렇고 네덜란드도 그랬고 로마, 옛날에 2000년대 로마도 그랬잖아요. 이탈리아에 도시국가 로마 뭐 있는데 자기네 이탈리아 땅에서 뭐 해먹을 게 없는 거예요. 다 식민지에서 실어 날라오면 싼데 백값만 주면 갖고 오는데, 그러고 가갖고 내놔 그럼 주는데 누가 여기서 농사를 짓냐는 거죠. 그냥 놀고 먹는 거지. 지금 미국이 그런 거죠. 다만 로마는 정복 전쟁을 했던 거고 1970년대 이전까지는 다 전쟁을 통해 갖고 땅을 뺏고 주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미국은 이제 그거를 돈의 힘으로, 머니, 자본주의로 바꾼 것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달러하고 석유하고 연동시켜버리고 달러를 전 세계에 공급하면서 윤전기 돌려서 5% 떼먹고, 미국은 아직도 그런 머니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건 맞죠. 근데 그거를 하든가 아니면 우리처럼 이렇게 불의에 충성하고 노예처럼 일해서 반도체 고 빼든가, 그게 좋아 보이면 그거 하고. 그럼 패권 국가로는 안 되는 거고, 인건비가 안 맞고 물가가 안 맞기 때문에 자유규제 경제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폭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내놔 이러면서. 그렇게 할 가능성은 제로다. 이치가 안 맞다 이건. 그러니까 아마 협상을 하기 위한 어떤 저걸 거다. 왜냐? 한국이 중국으로 붙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동안은 중국이 붙었잖아요. 우리나라 반도체 40%는 중국이 가져가는데 미국이 와가지고 자꾸 야 니들 중국하고 하지 마. 그러면 형님 사실은 제가 형님 말 들어야 되지만 중국 없이는 저희는 못 먹고 삽니다. 이거 어디다 팔아먹습니까? 말이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압박을 하는 거죠. 미국에 그 공장을 짓지 않으면 다 니들 다 날려버릴 거고 공장 기계 안 줄 거고 뭐 별소리 다 하죠. 그렇게 하고 일본 줘버린다 막 하는 거죠. 일본으로 다시 기어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국민들 생각할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미국의 의도는 그건 아니다. 한국 너 입장 정리해라. 너 자꾸 중국한테 양다리 걸치는데 그러다가,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잖아요. 1960년대 이전에 1970년대 이전까지 한국 한 나라에다가 원조 준 게 아프리카 전체 원조보다도 많아요. 엄청나게 쏟아부었어요. 저 한국 전쟁 때는 여기 와서 미군이 제일 많이 죽었습니다. 5만 명 가까운 그 젊은 사람들이 와서 죽었어요. 그리고 무슨 일 생길 때마다 사이판, 괌 여기서 막 전투기 떠갖고 그냥 온다 그러면 이게 블러드 후드, 혈맹이 뭔지를 보여줄게 하고서 한국 건드리면 전투기 끌고 와주는 고마운 나라였던 게 미국인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니네 먹고 살라니까 저기 너 와갖고 방맹이 수리탄 들고 와갖고 까꾸로 와가지고 니들 나라 뺏으려고 하는데 북한 도와줬던 거기랑 손잡고 경제 때문에 그런다는 거야? 자꾸 그런 게 좀 거슬리는데 너 어떻게 입장 정리 어떻게 할래? 너 나랑 손 잡을래 안 잡을래? 이제 지금 그러면서 이제 던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균형 외교라고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거 싫은 거예요. 한국 너 야 사드 논다고 할 때도 그렇게 난리 피고 미군 기지 건설한데도 그렇게 들어놓고 뭐 저거 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일본하고 한국하고 대만하고 이렇게 잘해서 중국 좀 가뒀으면 좋겠는데 한국 너 어떻게 할 거야? 네가 여기 서해하고 대한해협을 열어줬으면 우리는 아무리 이걸 막아도 소용이 없다. 오키나와 저 먼 바다에서 막아야 되는데 그건 또 손이 너무 많이 가니, 그러니까 한반도 너가 얼른 우리한테 들어와라. 그렇게 해야만 되겠다. 그럼 반도체 너한테 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출이 일단 무너질 테고 해외로 달러 송금하시는 분들 힘들 테고 환율 칠 테니까. 그리고 부동산 가격은 빠지겠죠. 강남 부동산 가격, 광교 부동산 가격하고 한국 수출하고 관련이 없을까요? 관련이 있어요. 평택 부동산 가격 관련이 있어요. 울산 부동산 가격이 왜 높은데? 울산 그거 산단에서 거기 다 직원들이 다 거기서 먹고 사니까 다 좋은 집에서 살라고 하다 보니까 아파트값 올라가는 거고 새 집 짓는 거고 땅 튀어가지고 원래 뭐 직원들이 다 사는 거지. 광교 뭐 거기 뭐 도청 소재지 옮기고 뭐 공무원들 사는 것도 있지만 삼성전자가 있잖아요. 기흥 삼성전자가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1년에 50조씩 버니까
그거 직원들 나눠주고 성과급 주면 가갖고 아파트부터 사버리지. 이게 경제가 돌아가는 원리. 미국도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천정부지를 올린 거고. 그게 고용이 해고되면 집 팔아야죠. 네, 내려오면 팔아야죠. 돈 부족한 사람은 팔거든, 급하게. 그럼 받아줄 사람 있으면 좋은데, 삼성전자 다니던 사람이 팔면 삼성전자 다니던 사람이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삼성전자끼리 돈이 없을 거 아닙니까? 성과급 못 받았으니. 조금 재테크 관리 잘한 사람이 와서 사겠지.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돈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거지. 뭐 이렇게 뭐 엄청난 전문가들이 뭐 계산하고 뭐 그래가지고 세상을 쪼개는 막 엄청난 뭐 멘탈과 뭐 어떤 천리안이 있어가지고 이걸 하는 게 아니고, 경제라고 하는 거, 뭐 어떤 전문 용어라고 하는 거는 실물 시장이 돌아가는 걸 아주 효율적인 언어로 정리해 놓은 것 뿐이에요. 그 과정에서 논리적인 로직을 가지고 툴을 몇 개 가지고 있는 것 뿐이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삼성전자가 안 좋은데 삼성전자 안 좋은 거고 저 광교 집값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러면 이 경제 논리 모르는 거예요. 삼성전자 사람들이 와서 강남 집값 산 거지. 돈 많이 버는 회사의 직원들이 가서 좋은 곳에 가서 좋은 땅을 사고 좋은 집을 산 거예요. 그 사람들 주머니가 마르면 좋은 지역의 집값도 빠지게 돼 있죠.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반도체가 부러지니까 일단 지수 못 오르잖아요. 작년 5월부터 2,500 뚫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닥에서 막 폭락했다 올라가기만 하면 추세 바뀌었다 막 사라 부황부황 그러고 나서 막 그거 봐라 강영현이 넌 돈 못 벌지. 그 바닥에서 영상, 제 개인 영상 다 개인 튜브 떠갖고 여기서 지지면 안 된다, 인버스 치지 마라, 주식 여기서는 올라갈 자리다 하고 또 올라가서 2,500선 되면 이제 슬슬 줄이십시오 막 얘기했는데, 그게 종목 따로 지수 따로잖아요. 2,500에서 이렇게 지금처럼 머물러 있으면 종목들은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너 주식 못하지? 그게 아니거든요. 지수는 지수대로 대비를 하고 종목은 종목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데에서 살아남는 전략을 만들어가면 되는데, 이제 리세션이 올 때를 대비할 수 있는 개인 투자가들이 막 대비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빚을 먼저 갚고 현금을 일정 부분 갖고 있어라. 작년 1년 전에 제일 유용했던 얘기가 뭡니까? 현금은 쓰레기다였어요. 다 작살났잖아요. 그러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국 시장도 제 생각에는 좋은 투자처가 있으면 국채 같은 거 투자 좋을 거다. 근데 그것도 변동성이 심해서 안 해보신 분은 못한다. 그러니까 현금 많이 들고 예금하시고 기다리셔라. 리세션은 오고 지나고 하는 게 명확해요. 지나가면 지나갔다고 해요. 태풍처럼 지나고 나면 바람 불다가 바람이 그쳐요. 그러고 나면 태풍 지나가고 나면 또 복구 작업 막 하잖아요. 정부가. 똑같아요. 리세션 막 돌아 나가잖아요. 그럼 막 펌핑해요. 막 돈 밀어 넣고 막 유동성 풀고 막 정부가 막 고속도로 막 다시 갈아엎고 막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럼 경제 또 돌아 나가거든요. 한 달, 두 달뿐만 아니라 1년 늦게 태워도 순환매라는 게 있잖아요. 지수가 예를 들어서 뭐 2,700이 갔어. 거기서 유지돼. 그러면 올라갔던 종목이 계속 올라가지 않잖아요. 올라갔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놈이 올라가는 거거든. 이걸 순환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순환매가 2년, 3년 걸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바닥 잡으려고 하지 말자. 리세션 지났을 때 안심할 때 경제 괜찮아질 때 해도 된다. 그리고 일단 빚부터 갚고 이자 자꾸 하고 주식에다 넣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게 제 리세션 대비에 대한 어떤 그런 거고. 현재 미국은 일기예보에서 태풍 온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생산 무너졌어요. ISM 제조업 지표. 기업이 뻐그러질 겁니다. 소비가 탄탄한데 무슨 소리냐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이너스 통장으로 하고 있어요. 모든 지표들이 리세션을 가리키고 있는데 왜 자꾸 아니라고 하냐. 저기 멀리서 오는 허리케인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미국이 저렇게 그냥 금리를 올려놓고 어디가 안 터진 적이 없다. 그걸 대비한 사람은 꿀 빠는 거예요. 리세션이 한 번 와야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있거든요. 정말 부자는 리세션에서 탄생하지. 미국 경제 상황은 증권 관련된 쪽에서는 17% 정도 빠진 거거든요. 어제 좀 빠졌으니까 한 20% 빠졌는데 고점 대비 주식별로 뭐 반토막 난 거 10분의 1 토막 난 것도 있긴 하지만, 경제가 좋다 나쁘다 라고 하는 거의 기준이 뭐냐, 국민들이 먹고 살만하면 주식시장이 좋든 나쁘든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인플레 때문에 살기 어렵다는 거죠. 중산층이나 이런 것들이 무너지게 되고, 그러니까 인플레를 잡는 그 과정에 있는 거고, 실제로 실물은 미국은 되게 뜨거워요. 인플레가 발생하는 건 뜨겁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금리를 올려버리니까 이제 그 앞으로의 추세가 이제 하향 추세가 그어진다라고 하는 과정에서 종합주가 지수는 버티고 있고 하향 추세를 그릴 것 같은 경제 지표들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좀 힘든 거죠.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실물 경제를 보면 조만간 무너질 것 같고, 그런데 증시는 계속 탄탄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아니면 뭐 애플이 망하겠어요? 안 망하거든? 근데 경제는 망한다고 그러거든? 헷갈리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재 미국은 이런 거 같아요. 일기예보에서 태풍 온다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딱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일기예보 기상청은 이제 내다보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다 데이터 받아보면서 이게 태풍이 오는 것 같은데 진로가 어떻게 될까 하면서 바람 방향 이렇게 분석해가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태풍이라고 하는 거는 열대성 저기압이고 많이 분석이 됐잖아요. 그거에 오른쪽 반원에 닿으면 죽는 거고 왼쪽 반원에 닿으면 비만 오는 거고 그게 이렇게 휘어질 거냐 바깥으로 휘어질 거냐 안쪽으로 휘어질 거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태풍 온다. 근데 저게 열대성 저기압에서 계속 수증기를 먹으면서 큰 태풍으로 오는데 비껴나갈 거냐 아니면 제대로 맞을 거냐 아니면 오다가 그냥 저쪽 중국 쪽으로 빠져나가거나 열대성 저기압에서 더 이상 커지지 않고 말 거냐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이거든요. 그러면 1970년대 이후로 50년 동안 열대성 저기압인 리세션이 몇 번 있었느냐? 8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 팬데믹 때 잠깐 빠진 거 빼놓고는 전부 어떤 상태에서 나왔느냐? 페드가 금리를 인상하는 시점에 리세션이 나온 거예요. 리세션이 올 처리된 거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 노 랜딩이냐 소프트 랜딩이냐 아니면 뭐 하드코어 랜딩이냐 이게 나오는 게 다 그거란 말이에요. 태풍이 진짜 오긴 오는데 계절이 그런 철이고 올라오는데 어디로 올라올 거냐? 어디를 타격할 거냐? 오는 건 100% 온다고 봐야죠. 내러티브에 속지 마세요. 레퍼런스만 믿으세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페드가 왜 금리 인상했을까요? 자전축이 기울어 있으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거고 대류 현상이 발생하고 수증기가 올라가면 그걸 채우기 위해서 바람이 몰려 들어오다가 이게 회전을 하면서 그 바람이 옮겨 다니면서 이게 태풍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태풍의 근원 진앙지가 태양이잖아요. 태양빛. 페드가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 페드가 태양인 거예요. 하나님이야 가시야 간. 금융시장에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 페드를 모른다. 그거는 되게 뭐랄까 하여튼 용감한 생각인데요. 지금은 계절이 여름이고 태풍이 올 때가 됐고 바람의 방향을 보니 제가 볼 때는 하드코어 랜딩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지금 지수가 멀쩡해요. 태풍 오기 전에 멀쩡해요. 그리고 어떨 때는 태풍의 중심에 들어왔을 때 태풍의 눈에 들어가면 거기 멀쩡해요. 미국 경제가 지금 쨍쨍하니까 저기 멀리서 오는 허리케인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 보입니다. 뭐 자신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돈도 쌓아놓은 게 있고 소비도 탄탄하고 경제 좋은데 근데 자산 거품이 너무 심해서 인플레가 자꾸 오니까 페드는 태풍을 일으켜서 다 쓸어버리고 싶은 거죠. 이제 페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몇 개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동안 페드에 대해서는 제가 참 21년부터 아주 잘 맞췄다고 생각합니다. 페드 전문가가 되고 싶었어요. 2018년부터 오랜 기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페드가 보는 지표는 정해져 있어요. 고용시장만 봐요. 그 고용시장을 지탱하는 지표가 부동산이에요. 근데 부동산이 지금 버티고 있어요. 근데 사실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 시장이 빠그러져야 돼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버티는 이유를 제가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부동산 시장이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것도 있지만 부동산이 높은 가격을 유지하다 보니까 지금 2020년도에 팬데믹 때문에 주택을 많이 못 짓고 공사가 중단돼 있었다가 21년, 22년으로 되면서 공사가 다시 재개됐어요. 그러면서 1년에 예를 들어서 100만 호씩 주택을 지어야 되는데 100만 호를 못 지었잖아. 그러니까 21년, 22년에 그걸 추가로 지으니까 200만 호가 건설이 되는 거죠. 건설 경기가 오버슈팅이 되는 거예요. 금리를 올리면 이게 중단이 돼야 되는데 얘들은 20년 이전에 세팅된 거를 공사가 중단만 못 됐지 사실 밑 뿌리는 거기부터 들어와서 돈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페드가 그 뒤에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사는 거지. 살아있는 놈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부러져야 요번이 끝난다. 페드의 정책은 끝난다. 그래서 지금 산업 ISM 제조업 지표 부러졌어요. ISM 서비스가 지키니까 괜찮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서비스업은 판단하는 거예요. 미국 경제가 75%가 서비스업인데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냐라고 하는데 실제로 기업 이익, S&P 기업 이익들은 전부 ISM 제조업 지표하고 연관이 깊습니다. 그리고 대량 해고나 이런 것들이 보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에서도 대량 해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워낙 고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워낙 많이 잘려도 티가 안 나는 거고 가장 많이 뱉어내야 될 부동산 시장에서의 고용이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말씀드렸듯이 페드가 기준금리를 4%까지 올라가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떨어져야 돼요. 근데 안 떨어지는 이유는 밀려있던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서 안 떨어지는 거다. 그래서 그거는 금리를 더 올린다고 공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미 엄청나게 중단됐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리세션 전문가인 저만 알고 있는 거. 열심히 하는 제가 알고 있는 거죠. 이런 거 알려드려도 됩니까? 이거 돈 받고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가계 경제를 보면 생산, 소비, 투자, 저축, 순수출 이런 걸로 본다고 하면 생산 무너졌어요. ISM 제조업 지표. 기업 이익 뻐그러질 겁니다. 소비가 탄탄한데 무슨 소리냐라고 얘기하자면 마이너스 통장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모아놨던 세이빙즈 그것도 마찬가지죠. 저축해놓은 게 아직 남아있어요. 근데 3개월 후에는 소진될 것 같아요. 지금 감소 속도로 보면 소비가 줄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순저축이 마이너스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돈 꿔줘야 되죠. 금리는 소비자 금리로 하면 비싼 거는 18%, 싼 거는 9%.
이렇게 되는 겁니다. 리볼빙 수수료 막 20%막 이래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소비 빠그러진다. 그럼 투자가 돼야 경기가 좋아지잖아요. 1, 2년 후에는 투자가 다시 산업활동을 일으키는 건데 투자 다 멈췄어요. 공장 짓고 하는 거 막 아무리 법을 해도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 실예로 신재생에너지 같은 거 보자는 거죠. 입법 다 해놨어요. 근데 조달 금리가 PF가 10%가 넘어요. 근데 여기 예를 들어 땅 갖다 놓고 야 여기 저 바다 여기 있지? 앞바다에다가 바람 부니까 너 사업자 들어와. 그러면 너 여기다가 빨대 꽂고 여기다가 풀연기 달아가지고 나오는 거 30년 동안 네가 사업해 먹어. 그러면 타워 하나 올리는데 뭐 250억 든다고 치자고요. 뭐 터빈까지 돌려가지고 전기 뽑는데 250억 원어치 그게 뺑뺑이 돌려가지고 몇 년 동안 해서 전기세 얼마 받아야 되냐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250억에 대한 돈을 갖고 있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 금리가 비싼 거죠. 그러니까 모두 중단.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매출이 그렇게 잘 이익 구조가 그렇게 좋지 않은 이유가 그건 거예요. 지금 법은 다 마련돼서 폭발해야 되는데 왜 안 나올까요? 법도 이렇게 좋고 다 좋다는데 왜 안 될까요?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자산 가격 하락인데 부동산 남은 거예요. 주식하고. 주식 비중은 지난번에 고점 대비 66%였는데 지금 60%까지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죠. 근데 리세션이나 2018년, 19년 그 수준까지 가면 여기서 6% 더 줄어야 돼. 53% 정도까지는 줄어야 돼. 그때보다 지금 금리가 2배거든요. 저기 만약 대출금리나 이런 것들 시중금리로 2배예요. 근데 회사채를 투자도 되는데 굳이 꼭지까지 차와 오른 주식한테 할 필요가 없는데 아직도 개인들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발 올라가서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부러져야죠. 그게 안 풀어지면 인플레 안 잡혀. 또 가가지고 서비스 물가. 야, 오늘 단타 쳐서 돈 벌었는데 오늘 내가 쏠게. 그러고 가서 맥주 실컷 마시죠. 그러면서 팁 팍 주면 서비스 물가가 올라튀고 서비스 PMI가 계속 유지되죠. 그러면 물가가 안 잡히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부동산. 이거 지금 부동산 가격 빠지고 있고 부동산 착공, 허가 다 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짓고 있는 집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상하죠? 착공을 해야 집을 짓는 건데 미리 착공 받아놓은 거가 공사 중단됐다가 지금 다시 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의도에서 이 얘기를 한 사람은 오늘 제가 방송 여기서 처음 했기 때문에 어제 제가 안 거거든요. 지금 페드가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중요한데 실물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무너지는 건 시간을 필요로 한 거기 때문에 25bp 올릴 거다. 만약에 50bp 올리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발표되는 지표로만 본다면 25bp 하고 내러티브로 죽일 것 같습니다. 의원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굉장히 기대 인플레를 낮추기 위해서 지금 기대 인플레가 다시 신고가를 찍었거든요. 그걸 낮추기 위한 시도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돈을 풀고 있어요. 미국 정부가 돈을 풀고 있어요. 페드가 아무리 걷어들여도 쉽지 않다. 내가 만약에 페드 의장이라고 하면 이 지표를 보고 50bp를 올려버리면 죽으라는 거예요. 그냥 팍 올렸다가 확 꺾어서 내릴 거예요. 경제가 빡 빠그러지거든요. 지금 올려놓고 6월 정도 가서 한번 남은 거란 말이에요. 50, 50을 올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100bp를 더 끌어올린다? 그거는. 그리고 주의 깊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테일러 공식이라고 하는 거를 여의도에서 그래도 제일 먼저 말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25bp일 때 기준금리 25bp, 50bp일 때 지금 인플레 수준이라든가 경제 성장률로 봤을 때 테일러 공식에 의하면 5% 이상 끌어올려야 된다고 해서 테일러 공식에서 말하는 것 중에서 포함이 안 된 게 있어요. QT가 100bp 정도의 어떤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리는 건 6% 이상까지 올려야 되는 게 맞아요. 공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기사 쓰는 거거든요. 테일러 공식에 따르면 그리고 거기다가 뭐 기대 인플레나 이런 걸 막 조절하잖아요. 막 성장률 조정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이 정도면 7% 된다 뭐 해야 된다 이게 살짝 달라요. 근데 generally accepted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걸로 계산했을 때는 6.5% 정도가 적정한데 100bp를 QT가 잡아먹기 때문에 그럼 5.5가 맥시멈이에요. 그러면 대충 5%까지 올리면 되고 그럼 25bp 올리면 끝이다. 그리고 항상 테일러 공식이 실제 금리 인상보다 높았다. 그거 정도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나오면 역사를 보라고 히스토리. 지금은 역사의 시대다. 인문학적 소양이 없는 사람들은 돈 벌 자격이 없다 생각하는 거죠. 리세션이라고 하는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리세션이 없다고 그래? 너 리세션 어떻게 생겼는지 아냐? 그러면 리세션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봐야 지금하고 리세션하고 같은지를 비교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두 가지 전제가 있죠. 한 가지는 부모 자식과는 닮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머니 닮았어요, 아버지 닮았어요 라고 하는 건 둘 중에 분명히 하나는 닮는다라는 가정을 깔고 있는 거예요. 리세션이라고 하는 건 그 안에 DNA는 닮는다는 거예요. 페드가 만들었다 다. 페드가. 그리고 똑같이 반복돼요.
형태와 모양은 다 달라요. 1970년대는 인플레이션이었고 2000년대 와서는 서프라임 때문에 부동산 가격 폭락했고 닷컴 버블 주식시장 폭락했고 어떨 때는 주식이 비싸서 폭락하는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폭락할 때가 있고 그 두 개 다 처방전은 똑같아요. 군대 가면 어디 아파 눌러본 다음에 빨간 약 딱 그 X표 딱 그죠. 괜찮아 가 이거 하잖아요. 인플레든 자산 가격 보품이든 뭐든 그걸 처리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페이드가 금리 쪼이는 거예요. 빨간 약 발라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리세션이 오느냐 안 오느냐 지금 리세션 상황과 다르냐 안 다르냐를 얘기하려면 그 안에 한 가지 로직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 리세션은 반복된다. 엄마 아버지를 닮듯이 그 DNA는 유효하다라고 하는 거가 믿지 못하면 그건 리세션에 대한 얘기를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다. 두 번째, 그러면 리세션의 그 과정 속에서 지금의 이런 경제 지표들의 상황이 리세션과 닮았느냐 안 닮았느냐 정확하게 닮았다. 모든 지표들이 리세션을 가리키고 있는데 증시가 멀쩡하다고 왜 자꾸 아니라고 하냐. 리세션은 지극히 실물적인 현상이고 증시는 금융적인 현상이다. 오른쪽 바퀴가 바람에 안 빠졌다고 해서 왼쪽 바퀴가 뻥크 안 난다는 얘기는 도대체 무슨 논리냐. 그래서 리세션은 속도의 문제인 거지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의 문제인 거지 미국이 저렇게 그냥 금리를 올려놓고 어디가 안 터진 적이 없다. 내가 공부했으니까 자료가 있으면 갖고 오셔라. 자료를 대고 얘기하자. 그게 아니면 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뭐 대충 감으로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지표들이 다 있어요. 보니까 90몇 개가 되더라고요. 제가 지표 보는 게. 블룸버그 단말기까지 설치했어요. 5천만 원 주고 다 찾아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딩 레깅을 고려해 볼 때 대체적으로 9월 이후에 경기에 대한 지표들이 부러진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ISM 제조업 지표 이미 부러졌어요. 생산 그러니까 공장 돌리는 분한테 가서 보면 물어보면 이미 침체예요 라고 얘기해요. 주식하는 사람들은 모르지. 그리고 소비 쓰고 있잖아요. 백화점 괜찮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소비되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월마트하고 아마존 이제 그것만 보면 돼요. 거기서 실적 미스나고 막 매출 전망치 하향하고 그러면 그게 리세션이에요. 별게 아니에요. 사람들 돈 안 쓴다는 얘기거든. 부동산 가격 빠져야죠. 그렇게 올랐는데 조금 저거 빠진 거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리딩 레깅 인덱스로만 본다고 하면 우리가 리세션이라고 하는 걸 심각하게 증시에서 받아들일 시기는 앞으로 6개월 정도 남은 것 같다. 경기 침체라는 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태풍하고 똑같아요. 대비만 하면 돼요. 경기 침체는 엘도라도예요. 그걸 대비한 사람은 꿀 빠는 거예요. 리세션을 왜 두려워하죠? 엘도라도인데 제가 예전에도 책을 썼고 이번에도 책을 내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리세션이 오면 힘들어지니까 왜 자꾸 오지 말기만 기도하냐. 와갖고 자산 가격 싸지면 차라리 현금 들고 있다 살아. 아파트든 주식이든 뭐든 자산이든 엄청 싸질 텐데 리세션이 한 번 와야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있거든요. 주워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리세션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대비한 사람한테는 엘도라도예요. 리세션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엄청난 기회죠. 정말 부자는 리세션에서 탄생하죠. 예를 들면 지금 은행 중에 제일 큰 은행 생각나는 게 딱 뭐가 있으시죠? 제일 큰 건 국민은행이에요. 국민은행이 원래는 10위권에도 못 드는 저축은행 비슷한 은행이었어요. 근데 IMF가 뻥 터진 때 걔만 살아남았어요. 왜 살아남았느냐? 국민은행은 기업 대출을 해줄 능력이 없으니까 소상공인들 대출해주고 새마을금고처럼 그렇게 그냥 개인들만 상대하던 쬐끄만 은행이었어요. 근데 IMF 빵 터지면서 기업 대출 날린 거 막 한보철강 문어 가고 막 현대 날라가고 막 현대전자 날라가고 하면서 기업 대출 해줬던 은행들이 전부 다 문을 닫아버렸죠. 제1은행, 상업은행, 조흥은행 지금 못 들어봤죠. 그게 다 하나은행으로 통합되고 우리은행으로 통합돼갖고 다 지금 정부가 은행을 다 사갖고 공적자금 다 때려 박아가지고 막 그걸 잡아내온 거거든요. 그래서 통합해가지고 메가뱅크들을 만들어줬는데 그때 국민은행이 은행으로 살아있는데 뭘 먹었느냐? 주택은행을 먹었어요. 주택은행은 지보다 몇 곱절 큰 은행이었어요. 근데 주택 대출을 한 거가 부실이 나니까 국민은행이 그걸 업어갖고 지금도 부동산은 KB 부동산 시세가 최고잖아요. 부동산 쪽에서는 국민은행이 최고 잘하잖아요. 왜 그러느냐? 주택은행을 끼워서 그런 거지. 기업들도 그렇고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 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잠실 주공 1단지. 전세 끼고 1억 1,000만 원, 2천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때 아파트가. 근데 전세 끼고 대출 받고 자기 돈 가진 거 3천만 원에서 다 빚으로 산 거지. 그러니까 거의 없는 거야. 자기 돈 3천만 원 30%밖에 없는 거야. 다 빚으로 산 거지. 그게 18억 같잖아요. 실제 투자한 돈은 자기 돈 3천밖에 없었는데 18억이 됐으니까 60배 번 거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는 게 리세션이라. 잘만 예측하고 저거 움직이고 나면 그럼 괜찮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리세션이 와야 돼 건강한 경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리세션이 안 오는 게 좋다. 리세션 안 오면 뭘 할 거냐 물어보는 거죠. 이거 한번 먹을 수 있어 진짜? 몇 프로 먹을 건데 부동산 지금 예를 들어서 평당 1억짜리 사서 20년 지나고 나서 2억 된다 그건 오케이. 근데 지금 사서 영끌 해갖고 이자를 5%씩 내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무슨 부자가 되겠다는 거죠?
이자나 커버하면 잘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좋은 게 아니잖아요. 리세션이 와야 돼. 섞어야 돼. 부자와 가난한 자를 섞어버려야 돼. 그렇게 해서 다시 경제를 세팅해야죠. 그래서 리세션이 한 번씩 온다. 10년에 한 번씩. 지금 가서 코스피 200 종목 차트 한번 다 돌려보십시오.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물탄 사람들 괜찮습니까? 짝꿍둥이 나올 때는 사면 무조건 먹습니다라고 하는데 지금 짝꿍둥이에서 들어간 기술적 분석 나온 사람들 다 죽었어요. 업종 대표주들이 다 망가졌단 말이에요. 그게 제가 말하는 리세션의 증거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 다녀도 500만 원짜리 저당 잡힌 인생 그렇게 해가지고 벌어놓은 돈 갖다가 리세션 맞으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사방이 다 돈 벌 기회인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방법은 많이 하셔야 돼요. 작년에 200년 만에 폭락이었습니다. 지금 그런 기회들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회를 잡으려고 하면 주식을 들어오라는 얘기인데 들어와 이거잖아요. 근데 저는 증권맨이지만 말려요. 제가 리세션 2번 맞았거든요. 00년도에 75% 빠질 때 한 번, 리만 브라더스는 취업하자마자 두들겨 맞았죠. 제 인생은 그리 잘 풀린 인생은 아닙니다가 제 그거였어요. 일단 캐시 채굴을 많이 하셔야 돼요. 현금 채굴 하셔라. 지금 리세션 때 정말 일할 때 있으면 가서 야근이라도 해서 돈 많이 모으셔라. 이자 빚 탕감하는 거 이거 나중에 감당 안 된다 이거. 회사에서 잘릴지 어떻게 알아. 회사가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리고 돈이 있는 분들은 은행 예금이나 채권 같은 거 잘 찾아보면 될 거다. 금 이런 거 사지 마세요. 제가 해봤는데 그거는 전쟁이 난다거나 피치 못해서 정말 저거 할 때 처분 못하는 걸로 사놓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한 돈에 25,000원, 3만 원일 때 금을 사 모으셔갖고 저 장가 갈 때 주시더라고요. 20년을 모아오신 거예요. 그런 의도로 금을 하는 거지 투자로는 하는 거 아니에요. 투자는 아니다. 그럼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남은 게 별로 없어요. 자, 그리고 공부를 하시면 된다. 주식 투자 공부를 주식 공부해라. 제발 좀. 제가 책 하나, 제 책을 추천하기 전에 먼저 책을 뭘 추천하냐면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이게 2003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그 피터 나바로라고 하는 트럼프 백악관 경제 자문하시던 분이 쓴 책이에요. 하버드대 교수예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차트 책이나 뭐 이런 막 잡다한 책들 다 버리고 그 책만 끼고 잤어요. 2003년부터 20년을 끼고 자고 증권가에 와서도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주식 어떻게 하면 됩니까 형님 물어보면 항상 그 책을 줬어요. 20년 전에 공부한 거 지금 써먹는 거예요. 매크로는 그렇게 자주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산업하고 섹터 공부하시고 매크로는 저 같은 사람이 있으니 제가 신호가 나오면 또 입장 바꿔갖고 부황부황 할 거예요. 리세션 지났으니까 빚내다 주식 투자해라. 근데 리세션이 왜 리세션이냐. 이 아파트가 10억이야. 근데 이게 5억으로 떨어졌어. 근데 급매물로 3억 5천에 나와. 땡큐잖아 이거. 지금 같으면 당장 가서 사겠지. 그러니까 지금 리세션 아닌 거야. 10억짜리가 3억 5천 갔는데 아유 이거 사면 돈 되는데 돈이 없네. 은행 가서 빌리려고 하는데 다 신용 불량자 되고 은행에서 돈 없고 은행도 리세션이기 때문에 저희 대손 상각 때문에 신용대출 있는 것도 갚으셔야 돼요. 이래서 리세션이에요. 돈이 안 풀리니까. 그런데 리세션을 너무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돈이 없는 상황이야. 자산 가격이 빠지고 사방이 다 돈 벌 기회인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방법은 돈 관리하는 거예요. 그때 돼서 이걸 할 수 있게. 3억 5천짜리면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뭐 레버리지로 그걸 한다 그러면 2억이나 1억 5천만 있어도 3억 5천짜리 어떻게 해서라도 막 영끌을 해다가 영끌은 그때 해야지. 왜 지금 해? 20억대 있는데 10억짜리 20억대 있는데 왜 지금 영끌을 하냐고. 그거 안 맞는 말이거든요. 그 이자 5%, 5%도 아니야. 뭐 2억 빌릴 때는 5%지만 그 이상 되면 7%, 8%, 막 10%까지 넘어가요. 그러면 그걸 이제 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이에요. 내가 돈을 조달하는 거 평균 금리 이런 거죠. 그러면 8% 나와요. 그러면 1억 빌리면 800만 원이요. 그러면 5억 빌리면 4천만 원이에요. 왜 그런 짓을 하죠? 300만 원씩 그냥 월세 살고 말지. 그렇지 않아요? 500만 원 주고 월세 사는 게 낫지. 그게 거기서 다시 돈이 올라간다면 모르겠지만 20억짜리 산다 그러면 내 돈 반 10억 넣고 10억 빌려다가 8%로 8천만 원 갚아가면서 왜 그런 짓을 하죠? 합리적인가요 그게? 올라가면 더 올라가서 내가 벼락거지가 된다고 해도 나는 그건 안 할 거예요. 그런 상태가 리세션이 오기 전에 나타나는 상태예요. 리세션이 오고 나면 1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파트 사라고 막 누가 와서 집주인이 와서 제발 좀 이거 사가세요. 다 전세 있는데 못 해주니까 이것 좀 제발 사가세요. 그게 리세션입니다. 그래서 현금 관리하고 돈 관리하고 그게 제일 먼저다. 빚 갚아라. 그리고 금 같은 거 사지 마라. 돈 안 돼 이거. 그리고 나서 채권 금리 4% 이상 되면 ETF 같은 거 채권 좋은 거 있어요. 국채, ETF 1% 금리 인하하면 곱하기 25배에서 25% 수익 줘요. 좋잖아요. 듀레이션이라는 게 있거든 채권은. 그러니까 4%짜리 국채 투자하라 그러면 전문가도 이상한 소리 하는 놈도 있어요. 4% 먹고 뭐 하냐고 은행 뭐 예금하고 아니거든요. 채권은 이자뿐만 아니라
자본 수익이 있어요. 주식처럼. 그러니까 채권은 은행 예금하고 주식하고 합쳐놓은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도 받지만 주식처럼 가격도 올라가요. 금리를 내리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국채가 4%, 5% 간다. 그럼 땡큐인 거야. 그만큼 채권 가격은 싸다는 거거든. 채권을 사놓으면 금리 내리면 얘는 올라가잖아. 시소처럼. 그러면 올라가는데 1% 올라가면 거기다가 듀레이션을 곱해주면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미국 국채가 30년물이다. 그럼 곱하기 30. 25년이다. 그럼 곱하기 25. 그럼 1% 내릴 때마다 25%씩.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였다가 예전처럼 리세션 와서 1%대를 줄이면 4%죠. 4%면 1.25에 4승. 안 좋아요, 이게? 부동산보다 이게 나쁩니까? 세금 좀 낸다고 해도. ETF 그런 거 하시라는 거죠. 아, 이런 거는 돈 받고 해줘야 되는데. 제가 요 부분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데 지금 로봇주라든가 막 테마주들이 막 가잖아요. 괜찮은 것들 맞죠. 핵심 요약하면 숏 스퀴즈. 그러니까 올라가려면 다 올라가야죠. 에코프로 BM만 올라가면 안 되죠. 그게 제일 좋아서 올라간다. 이해해요. 어느 정도까지는. 근데 지금은 그거 아니고 공매도하고 싸우다가 공매도하고 숏 커버 되면 숏 스퀴즈 때문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뭐 코스모 화학도 코스모 신소재도 올라가는 거죠. 그럼 회사가 좋아요. 그거는 그동안에 이제 이런 뭐 전동 공구 배터리만 하다가 이제 전기차로 들어가니까 회사가 탈바꿈하니까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보는 눈만 있고 정보만 있다면 하실 수 있죠. 다만 다 때려박아서는 하지 말라. 포트폴리오를 잘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AR 로봇 내가 잘한다 해도 돼요. 시가총액 500억짜리가 4천억 돼서 8배 됐어. 그러면 내가 그걸로 큰 부자 된다. 그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전문가인 저는 고객들 수천 명에 수천억을 데리고 거기 들어간단 말입니까? 우리가 다 사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테마와 니치 이런 것들의 어떤 모멘텀이라고 하죠. 숏커버 모멘텀, 그 다음에 챗 GPT 모멘텀. 챗 GPT가 나올 줄 알았나요? 나왔으면 빨리 따라 붙어서 그냥 단타하면 돼요. 그냥 따라다니면서 매매하면 되고 그게 세상을 바꾼다. 그럴 수 있죠. 나중에 10년 후에는. 그러나 그런 것들도 다 과정이 있는 거예요. 어린애가 있을 때 여기 영재가 왔는데 얘 3살짜리인데 너무 똑똑해. 그놈이 세상을 바꿀 놈이 될 것 같아. 그럴 수 있죠. 애가 똑똑할 수 있죠. 그런데 다 과정이 있는 거예요. 가서 선생님한테 검증 받고 뭐 하고 다 얘가 아인슈타인 될 만한 놈인지 아니면 그냥 서울대 정도만 갈 놈인지 그거 지나봐야 아는 거에 시간이 다 가야 되는 거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500억짜리가 4천억 됐다고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그 기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질을 보고 멀리 내다보고 투자하는 거는 다른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거냐면 개인 투자가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꾸벅꾸벅 졸고 애기들 막 좀 놓아주고 양말이라도 신겨주고 그 너무 이쁜 애기 한 번이라도 안아보고 싶은데 깰까봐 조용히 문 닫고 가서 볼에다 뽀뽀하고 볼 몇 번 문질러주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아빠 갔다 올게 조용히 얘기하고 피곤하니까 전철에서 이렇게 존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무리 좋은 직장 다녀도 500만 원짜리 저당 잡힌 인생 현금 500만 원 받으면 되게 많이 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꾸벅꾸벅 졸아가면서 지금 머니 인사이드 이거 뭔 내용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막 이렇게 하고 가서 돈 좀 벌어보려고 막 하면서 그 저당 잡힌 인생으로 살아와서 그렇게 어렵게 모은 돈 그렇게 해가지고 벌어놓은 돈 갖다가 리세션 맞으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거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개인 투자가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리세션이. 그러니까 뭐냐. 크러쉬가 나오면 그냥 비행기가 추락하는 거거든요. 재산이 그렇게 추락하는 거예요. 크러쉬가 나오면 못 막아요, 그거는. 근데 리세션이 오면 슬금슬금 빠져버리거든요. 자, 그 증거를 얘기할게요. 지금 가서 코스피 200 종목 차트 한번 다 돌려보십시오. 그게 제가 말하는 리세션의 증거들입니다. 그걸 돌려봤는데도 제 말이 거짓말 같고 네가 얘기한 거가 리세션이 뭐 어떻고 네가 증권 전문가면 챗 GPT 관련된 주식을 해서 막 10배 먹어야지 그런 걸 해줘야 전문가지 주식. 제가 주식 단타쟁이가 아니거든요. 증권맨이거든요. 그리고 나는 매크로만 하지 종목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런데 가서 한번 보십시오. ETF를 넣든 펀드를 넣든 한번 보십시오. 200개 종목 차트 다 돌려보세요. 차트 서 있는 거 몇 개 있는지. 업종 대표주들이 다 망가졌단 말이에요. 차트가. 그런데 직장인들이 투자하려면 업종 대표주가 돌아 나갈 때 투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어렵게 번 돈 갖다가 담보 잡아서 넣으려면 마통 잡아서 넣으려면 그게 바닥을 통과하고 안전할 때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이 할 일들을 정리를 그렇게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종목들은 나중에 순환매가 돌면서 많이 나와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해요. 특히 10년 사이클의 막바지에서는 특히 더 중요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 상승하는 시점이나 하락하는 시점 네가 어떻게 알아? 증권맨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언제 배고플지 어떻게 알아? 너 언제 죽을지 알고 대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면서 뭐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뭐 보험도 들어놓고 다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못 맞춘다라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못 맞추죠. 다 불확실성에 살죠. 근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매크로 경제가 이렇게 해서 지표들이 계기판들이 다 신호들을 보내고 있어요. 지금 터뷸런스가 오고 저 문제가 생긴다 해서 그걸 말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언제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역대급으로 봤을 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기존에 있었던 경험치를 말해드리는 거예요. 부정방정식 푸는 거.
X 플러스 Y는 2Z 뭐 이렇게 해서 부정방정식의 특징이 뭡니까? 방정식의 개수보다 미지수의 개수가 많아 버려요. 원래 방정식의 개수하고 미지수 개수가 같아 버려야 풀 수 있잖아요. 근데 부정방정식으로 들어가면서 해가 무적에 많든가 강세장 누구나 다 돈 벌어 개나 소나 약세장 아무도 돈 못 벌어 이건 다 죽는 거야 리세션. 해가 없음. 그리고 유일한 해가 있는 거. 지금 같은 장. 챗 GPT 아니면 안 되는 장. 뭐 에코프로 BM 아니면 안 되는 장. 뭐 이런 거예요. 유일한 해가 있는 거. 그러니까 그건 경험치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반도체가 돌아나간다. 언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개인 투자가만 모르는 거지. 전문가들은 알고 있거든요. ISM 제조 부러질 때 반도체 사지 말라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는데 반도체 10%만 바닥에서 올라가면 거기서 팔고 기다리면 좋은데 지표는 이렇게 거꾸로지고 있는데 주식은 반등할 수 있거든요. 내가 이 영상 나가는 날 지수가 반등할 수 있어요 또. 그건 모르죠. 누가 알아? 근데 추세적으로 보면 반도체는 계속 빠졌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물 탄 사람들 괜찮습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지수 플레이거든요. 바닥에서 물 탔을 때 물 타면 5월에 탔어야 되고 10월에 탔어야 되고 12월에 물 탔어야 돼요. 3번 물 탔어야 돼요. 계좌 멀쩡하냐고 그게. 돈이 없는데 어떻게 물을 타? 개인 투자가들이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막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주식을 간다. 테슬라 같은 거 좋아. 테슬라 좋잖아요. 1등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돈 필요해서 지금처럼 유상증자예요. 개인들이 유상증자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유상증자 청약하고 싶어도 받을 수 있습니까? 미국 주식은 못 받을걸?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알아보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ISM 제조표가 부러졌어. 부러져서 제가 반도체만 안 된다. 그랬더니 막 반도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막 100만 안티들이 와갖고 막 듣도 보도 못한 놈이 와갖고 듣보자 와가지고 또 한다고 좀 빠져버렸죠. 그거가 ISM 제조표가 돌아 나갈 때 그러면 반도체는 돌아 나가요. 그러면 큰 장이 서요. 삼성전자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부품업체들은 한두 분기 있다가 따라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그날은 삼성전자 재고 소진됐다 그러면 한번 팍 튀죠. 근데 실적이 얘가 가동률이 높아져야만 얘는 그 뒤에 납품을 하기 때문에 실적이 그 뒤에 찍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다고요. 그럼 그때 사면 안전해요. 그거를 기술적으로 보면 짝꿍둥이 패턴. 그러니까 짝꿍둥이 나올 때는 사면 무조건 먹습니다라고 하는데 지금 짝꿍둥이에서 들어간 기술적 분석 나온 사람들 다 죽었어요. 추세가 죽었잖아요. 추세가. 그러니까 추세가 돌아가는 시점에 기술적 분석과 지표들을 보고 얘기해야지. 언제 되느냐 지금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어디까지 빠질 거냐. 하이닉스가 보통 적자나면 그러면 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 랜드에 또 투자해야 되니까. 근데 이번에 적자 규모가 꽤 클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컨센서스가 3조 정도 마이너스인데 그거 더 클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주가 푹 뻗으면 그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반등 나오거든요.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4분기 안 좋으니까 반등 나와버리잖아요. 또 꺼지면 반등 나오고. 근데 주식을 반등 먹으려고 하냐고. 추세 먹는 거거든요, 주식은. 저는 종목 하나 먹으려고 그걸로 돈 벌 때 10년 쫓아다녔어요. 종목 하나 물면 괜찮은 것 같으면 10년 쫓아다녀야 돼요. 시가총액이 커져야 돈을 버는 거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 주식을 하는 논리와 매크로 하는 논리가 다르기 때문에 잘 이해는 안 되시겠지만 지표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럴 때 투자를 하시면 돼요. 지표가 좋을 때. 작년, 재작년에 저와 제 고객들은 평생 만져보지 못한 돈을 만졌습니다. 제가 투자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담소할 때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왜 자꾸 유명 보냐? 밑에도 보고. 왜 자꾸 막 나스닥 기술주만 보냐? 천연가스 9불, 10불 할 때요. 그거 ETF 사가지고 500%가 수익 났습니다. 위치와 자리를 바꿔보면 솟아날 구멍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안 해보고 또 전문가들이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제시를 할 때 자기들이 이제 그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 차이인 거예요. 지금도 왜 자꾸 인버스만 고집하냐 3배짜리 그것도 바보 같다. 리세션 오면 된다. 근데 지금은 역실적 장세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더라도 1배짜리 하거나 2배짜리 하고 일정 지수 대역을 긁어놓고 그걸 못 넘으면 거기서 때려야지 밑으로 내려올 때 거기다가 막 실어가지고 막 하면 다 손실난다. 인버스 하지 마라 얘기했고 지금은 국채가 좋잖아요. 작년에 200년 만에 국채 가격 폭락이었습니다. 200년 만에 폭락이었어요. 거기서 올라가지 않으면 유럽이 막 전쟁할 때 올라가지 않으면 채권이 그렇게 폭락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채권을 사는 거는 좋은 기회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레버리지 ETF 지금은 다 초보자들도 할 수 있게끔 ETF 이런 거 해줬잖아요. 그런 걸 하면 되지. 왜 맨날 주식만 잘 되지도 않는 주식만 그렇게 하다가 물려갖고 반토막 나면 가족들과 어떻게 해 이거. 주식하면 눈 감고 벤츠 타고 포르쉐 타고 와이프 옷도 사주고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주식할 때 반대로 생각하세요. 내가 이거 말아먹으면 힘든 그런 인생을 살아내야 된다. 나 때문에 고생해야 된다. 그러면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대기업이 포트폴리오 까는 거 보셔야 돼요. 주가가 지금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삼성 보세요. 삼성 그 브레인들이 모여갖고 포트폴리오 짤 거 아닙니까? 바이오 하잖아요. 2차전지 하잖아요. 비메모리 하잖아요. 디스플레이는 살짝 머물거리잖아요. 이거 그럼 살짝 나도 머물거리면 돼. 삼성이 하는 거 하면 돼요. 현대가 하는 거 하면 돼요. 폐배터리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그거 하면 돼요. 그거에서 좋은 종목 찾아내면 되고 그건 전문가한테 상의하시면 돼요. 공부하면 다 보입니다.
찾을 때 어떻게 찾으면 되느냐? 보이는 것만 믿으면 돼요. 내신 성적 좋은 거, 매출액 잘 나오고, 혹은 매출액이 잘 나올 만한 근거가 되는 거.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매출이 안 찍혔죠. 몇십 년 동안. 몇 년 동안 안 찍혔잖아요. 그러다가 유저 수만 막 늘렸죠. 그러고 나서 매출이 한꺼번에 찍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유저 수가 늘어나느냐. 게임도 마찬가지죠. 과금하기 전에 막 와갖고 서버 터진다. 그러면 결국 과금하면 훅 올라가잖아요. 그거는 이제 매출을 보면 안 되죠. 유저 수로 봐야 되죠. 그죠? 성장 주식 한다. 뭐 예를 들어서 배터리, 부품 이런 것들. 걔들 뭐 돈이 많이 나와서 지금 실적이 나와서 가는 거 아니거든요. 수주 공시가 나와서 뭐 예를 들어서 6조 원어치 매출을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투자를 2, 3조 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돈 하나도 없어. 그거 재무제표 보거나 뭐 이러면 정신 없어요. 걔네. 뭐 유상증자를 하든가 어디서 발행을 해야 돼. 그런데 주가는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런 거 투자를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기존 주식들은 매출액이 따박따박 증가하는 거, 영업이익이 따박따박 증가하는 거,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걸 잘 보다가 좋은 주식을 추려놓고 그게 가격이 낮아지면 거기서 사시면 됩니다. 좋은 주식을 싼 값에 사야죠. 좋은 주식 비싸게 사버리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조지 알마니 뭐 옷이 있어. 백화점 가서 사는 것보다 할인점에서 사면 1,000만 원짜리 양복이 300만 원을 깎아줘요. 300 버는 거지 그러면. 그렇게 가시면 돼요. 주식도 그렇게 해. 청바지 한 벌 사는데도 이것저것 따져보고 인터넷에서 막 가격 비교 하고 있는데 주식 살 때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올라가는 놈이 더 간다. 그런 로직 믿지 마세요. 돈을 벌려고 주식하는 거지 로직을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수들이 하는 겁니다. 증권맨들이 와서 타닥타닥 하는 겁니다. 빨리 먹고 나와야 수수료가 나오고 빨리 먹고 뭔가를 보여줘야 내가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하는 거지. 여러분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많이 빠졌을 때 사면 무조건 먹어요. 웬만하면. 주식의 상관관계가 다 플러스 0.7, 0.8이었거든요. 상관계수가. 그럼 뭐냐. 지수 올라갈 때 얘들도 같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주식 바닥일 때 사면 그냥 대충 아무거나 다 사도 먹는다는 거예요. 차트가 이렇게 생겨서 한 게 아니라 외국인이 사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쌀 때 사면 먹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정부가 미는 거 있어요. 우주 같은 거. 인구가 계속 줄어들잖아요. 근데 이제 전쟁을 할 때 예전에는 북한만 상대하면 되니까 육군만 잔뜩 뽑았으면 됐잖아요. 휴전은 지켜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게 전쟁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공중으로 날아가는 비행기, 전투기를 만들어요. 우리나라가. 수출까지 해요. 진짜 아니 이거를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해. 나는 막 국뽕 장난 아니거든. 야, 우리나라가 전투기를 그것도 4.5세대 전투기를 만든다고? 진짜 나라 진짜 엄청나구나. 그런 거 정부에서 키우는 거죠 이제. 로봇, 위성,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나라는 지켜야 되고 그리고 북한만 상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국 상대하고 일본 상대해야지. 삼면이 바다니까 지켜야 되니까 해군력 증가해야 되죠. 그럼 뭐 LIG 넥스원 그다음에 하나 시스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공중, 배 이런 것들 전략 무기들 막 이제 국방비 때려 박으면 나라는 계속 부자 되는데 그걸 지키려면 사람은 없지. 애기는 안 출산 안 되지. 군대는 안 가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로봇, 우주, 항공, 전자화 이게 되는 거죠. 그쪽에다 돈을 수십 조씩 때려 박을 거니까. 그런 산업들을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죠.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사시면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제가 뭐 증권맨 24년 얘기를 하면서 작년처럼 보람 있었던 적은 없었어요. 주식하면서 제 돈을 버는 것도 버는 거지만 고객들을 잘 큰 하락에서 빠져나오게 했고 오히려 돈을 벌어서 집도 사고 차도 사신 분들도 있고 감사하다고 선물도 많이 받고 막 사무실에 선물 쌓이고 주식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영역 우리가 지금 유튜브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너무 빨리 혹하는 거 눈앞에 딱 보이는 거 이거를 제시하려고 해요. 원하는 게 커버리면 행복하지 않아요. 분수예요 분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어떻게 상당 부분들은 전문가 자기의 꿈일 수 있어요. 내가 100억을 벌겠다 1000억을 벌겠다 그 논리로 테슬라를 투자하고 인생을 때려박고 하는 거 그 사람이 해야 되는 논리인 거예요. 고객들을 내리고 너미 돈 가지고 해야 되는 논리인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개인 투자가들이 자기 주식하는 사람들이 그런 레토릭에 빠질 이유가 1도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장이 많이 빠졌을 때 들어가서 30% 먹고 1억 가지고 30% 먹으면 3천만 원입니다. 그거 가지고 부인 줘보십시오. 재투자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합니까? 평생 주식할 수 있는데 문만 열리면 빠지면 사갖고 3천만 원씩 벌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죠? 그거를 배우셔야죠. 어디가 저점이고 어디가 고점인지. 한국은 10년 동안 박스 피었어요. 근데 거기서 깡통 차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까? 돈 버는 사람이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그 5% 중에서 또 1% 2% 되는 사람들의 로직들만 따라다니면서 차트 세워진 거 이거를 급등주 주도주를 먹어서 돈을 벌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여쭤보는 거죠. 정말 그런 돈이 필요하세요? 100억이? 자식들, 부인들 이런 것들을 인생을 담보 잡아서 그거를 주식을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애들한테 용돈 10,000원짜리 주면서 뭐 갖고 싶은 거 사주면서 손잡고 놀러 가고 산책하고 다리 쭉 뻗고 자면서 주식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은 거세요? 그거 입장 정리 하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대성을 하고 싶다 그러면 때려치고 여의도로 들어와야지.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책을 내고 하는 것도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정리가 돼 있어요. 개인 투자가들이 어떤 국면에서 들어가면 돈을 벌 수 있는가. 저도 많이 잃어보고 많이 벌어도 보고 했지만 많은 분들이 요구하는 게 1년에 그냥 30% 50%만 벌어도 행복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연금만 잘 투자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건 너무 심플해요. 쉬워요. 지금 그런 기회들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도외시하고 자꾸 이상한 레토릭에 함몰돼가지고
엉뚱한 정보들 따라다니다가 그 시드 다 말려먹는 거예요. 아무리 배가 고프고 아무리 급해도 신나락 갔다가 떡 지어 먹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리세션을 앞두고 제가 보기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거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시고 대성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을 주도했던 소비가 감소하면서 미국 경제도 마이너스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앨런 연준 의장이 지금 국가 부도 이야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 7, 9월에 미국이 국가 부도 이익에 갈 수 있어요. 대부분의 전망 기관이 올해 중국 경제를 5% 한박 성장할 것이다. 중국이 규제를 거의 다 완화해버린다는 겁니다. 중국은 지금 미국하고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이란 나라가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지 않을까. 백악관 바이든 우크라이나 방문 전례 없는 일, 좀 외적인 경우죠. 전쟁하는데 미국 대통령이 가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 우크라이나는 우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죠. 이걸 보면은 전쟁이 더 오래 갈 수도 있다. 거꾸로 어떤 협상을 유도할 가능성도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직접 전쟁터를 방문하면서 또 중국하고 러시아한테는 더 단결력을 강화하는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가 다극화 현상이 강화되는데요.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래 지속되면서 과연 누가 이익을 볼 것인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해 주려면 어떻습니까? 미국 지금 재정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앨런 연준 의장이 지금 국가 부도 이야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가 부채 상한을 미 의회가 올려주지 않으면요, 미국 국가 부도에 가게 되는 거죠. 어느 시점에서 올려주기는 올려주는데 빨리 올려주지 않으면 올 7, 9월에 미국이 국가 부도 이익에 갈 수 있어요. 이처럼 미국 국가 부채가 높은데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려면 그만큼 또 재정 역할이 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래 갈수록 미국 재정 상태에도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힘이 참 많이 빠질 것 같습니다. 러시아 이미 국력이 많이 소진되고 있는데요. 전쟁이 오래 갈수록 러시아 경제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전쟁이 오래 가면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도 계속 지원해줘야 되니까 어렵고 러시아는 더 어려졌고 중국이란 나라가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전쟁이 오래 갈수록 미국이 재정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미국은 지금 정부 부채가 GDP 대비 120%가 넘는데요. 자기 나라 내에서도 쓸 돈도 별로 없어지는데 이 돈 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하려니까 더 힘들어지죠. 중국은 지금 미국하고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래 가면 갈수록 미국은 상대적으로 재정 지출을 늘려야 되고 재정이 부실해지고 중국은 미국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러시아는 더 약화되면서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오히려 저는 중국의 이치가 더 강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 침체 우려는 주는데 긴축 공보는 증가한다. 현재 미국 경제는 참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1월 고용이 전문가들이 18만 8천 개 증가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리고 51만 7천 개나 증가했죠. 그리고 미국 1월 소비자 물가도 전년 동월 대비 컨센서스가 6.4%였어요. 그래서 고용은 좋고 물가는 예상보다 높으니까 미국이 금리를 더 많이 더 오랫동안 올릴 것이다. 이런 의미가 나와가지고 주식시장도 출렁거렸는데요. 그런데 이런 뉴스를 보면서 저는 현재만 주로 기사에서 많이 실리지 않느냐. 좀 미래 이런 것도 예측하면서 같이 실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미국 경제가 하드 랜딩 한다, 소프트 랜딩 한다. 이런 거 여러 가지 전망이 있는데요. 최근에 로우 랜딩 한다, 무착륙 한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왔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제가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를 분석하면은 로우 랜딩, 무착륙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착륙, 소프트 랜딩, 연착륙, 하드 랜딩, 경착륙은 의미가 뭐냐. 이런 의미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미국의 잠재 GDP라고 잠재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GDP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실제 GDP는 잠재 GDP 위에 있다, 밑에 있다 이런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근데 실제 GDP가 잠재 GDP 위에 있으면은 물가 상승 압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은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죠. 연준은 금리를 올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금리를 올리면 소비 투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 투자가 줄어들면서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가는 것을 소위 하드 랜딩, 경착륙했다. 그다음에 실제 GDP가 잠재 GDP 접근해 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을 소프트 랜딩했다.
그다음에 무착륙이라는 것은 실제 GDP가 잠재 GDP 계속 위에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그런데 지금 미국 경제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작년 4분기 미국 경제가 연율로 2.7% 성장했는데요. GDP 수준으로 따지면 미 연준이 추정하는 실제 GDP가 작년 4분기부터 잠재 GDP 밑에 0.5%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니까 미국 경제가 올해 0.5% 성장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올 4분기쯤 가면은 실제 GDP가 잠재 GDP 2.5% 밑으로 떨어집니다. 뭐 이거는 로우 랜딩도 아니고 소프트 랜딩도 아니고 가벼운 하드 랜딩, 경착륙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경제 상태는 좋기 때문에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만은 좀 미래를 예측하면서 생각해 보면은 아마 2분기, 3분기 가면서 이런 보도하고 다른 보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올해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1월 그 미국 경제 지표를 중심으로 고용도 좋게 나오고 소비도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럽 경제도 뭐 생각보다도 겨울이 따뜻하게 넘어가고 있죠. 그런데 저는 2분기, 3분기 가면서 경기 침체란 단어들이 많이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작년에 2.1% 성장했는데요. 소비의 성장 기여도가 1.9%포인트나 됩니다. 예를 들어 소비가 정체됐다면 미국 경제 성장률이 2.1%가 아니라 0.2%였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소비가 계속 증가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는데요. 네 가지 이유 때문에 미국 소비가 2분기부터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혹은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선 미국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있어요. 물가가 오르났는데 임금은 그만큼 못 오르는 거죠. 실질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할 여력이 줄어드는 거고요. 두 번째, 작년에 미국의 가계 저축률이 3.3%입니다. 2000년 이후로 장기 평균 보면은 6.7%입니다. 과거 평균보다도 절반 이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05년에 2.9%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가계 저축이 낮다는 거는 미국 사람들이 미국 가계가 그동안 정부가 준 돈, 자기가 저축한 돈 거의 다 써버렸다는 겁니다. 쓸 돈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역의 부의 효과예요. 작년에 S&P 500이 거의 19% 떨어졌고요. 작년 6월부터 집값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가하고 집값이 떨어지면 우리 부가 줄어드는 거죠.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요. 제가 미국의 금리 인상이 소비에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가 이걸 분석해 봤을 때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칩니다. 작년 3월부터 미국이 금리를 계속 인상해 왔기 때문에 그 시차 효과가 올 2분기, 3분기 가면서 본격적으로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미국 경제 성장을 주도했던 소비가 감소하면서 미국 경제도 2분기, 3분기 마이너스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 매출이 줄어들고요. 기업들도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죠.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 이분이 이거 서든 스탑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소비가 줄어들고 매출이 줄어들면은 기업들이 내가 너무 많은 고용을 했구나. 그 다음에 재고가 쌓이면은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갑자기 고용도 줄이고 생산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러한 현상이 아마 2분기, 3분기 하면서 나타나면서요. 다시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미국에서 많이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환율이 많이 올랐죠. 환율이 오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실 우리나라 환율이 제일 많이 떨어졌죠. 작년 4월 달에 원달러 환율이 1,440원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올 2월 2일 날 1,220원까지 우리 돈 가치가 15%나 오른 겁니다. 근데 이 기간에 다른 나라의 통화에 비해서 우리 돈 가치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거의 15% 올랐죠. 이 기간에 달러 가치는 9%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우리 돈 가치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1,220원까지 떨어졌다가 미국이 고용이 좋고 물가가 예상보다 높으니까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달러가 강세되면서 이게 환율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1월에도 확대되고 있고 2월까지도 확대되고 있죠. 세계 경제가 불안하면은 우리 경제가 대의존도가 높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우리 GDP 중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게 거의 45%가 돼요. 세계 경제가 어려우면은 우리 환율이 많이 오르죠. 그래서 1,300원을 약간 넘어섰는데요.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떨어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우리 환율을 보면은 이미 그 1,440원에서 정점을 치고 하락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반등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달러 가치가 하락할 거라는 겁니다. 제가 앞서 미국 소비가 2분기, 3분기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혹은 감소하면서 미국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다. 미국이
그렇게 금리를 빨리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4분기 가면은 저는 미국이 금리도 내릴 수 있다. 그러면 달러 가치가 더 떨어지고 국제 수익률도 더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은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무역 수지 1, 2월 달에 적자 많이 나고 있습니다만은 1, 2월 달에 경상수지도 적자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3월부터는 지금 우리 내수가 별로 안 좋죠. 우리 가게가 별로 소비할 여력이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지금 별로 안 하고 있어요. 어제 한국은행 올해 경제전망 수정치 보니까 올해 설비 투자가 3%나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비가 별로 증가 안 하고 투자가 감소 안 하면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수출은 안 좋습니다만 수입이 감소하면서 아마 적자폭은 줄어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경상수지는 한 280억 달러 흑자 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무역수지는 적자 나더라도 우리가 98년부터 경상수지가 지속적으로 흑자 나면서 작년까지 1조 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 났거든요. 그중에 약 80%를 우리가 그 돈 가지고 해외 주식 사고 채권 산 겁니다. 주식을 사놨으니까 배당금이 들어오고 채권을 사놨으니까 이자가 들어오는 거죠. 최근에 투자 소득 수지, 이자, 배당 소득 수지가 200억 달러 이상 흑자를 나고 있는데요. 아마 올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경상수지가 무역수지보다 더 중요한데요. 경상수지가 200억 달러 이상 흑자 난다는 것은 그만큼 달러가 우리나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런 걸 고려할 때 최근에 환율 1,300원의 일시적인 상승이다. 다시 하락할 것이다. 문제는 얼마까지 하락할 것인가. 저는 2분기 내에 1,200원 근처까지 가리라 보고 있고요.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1,100원에 근접하는 가정이다. 최근에 1,300원 일시적으로 넘은 환율을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로봇이나 AI가 사람들이 할 일을 대체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 제조업에서 많은 기계 로봇이 사람 일을 대체해주고 있죠. 제가 울산 포항에 있는 공장을 얼마 전에 방문해 봤는데 사람들 보기 참 힘듭니다. 거의 다 로봇이 일해주고 있어요. 이런 농담까지 하죠. 앞으로 제조업 공장에서는 사람 한 사람, 개 한 마리만 있으면 될 것이다. 사람이 왜 필요하냐. 개 밥 주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개는 자기 밥 주는 주인이 졸다가 기계에 다치지 않을까. 그렇게 모든 일을 제조업에서는 로봇이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로봇세를 도입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많은 일을 로봇이 해주면서 세금을 내고 그 돈 가지고 우리한테 돈도 빵도 주는 이런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제조업에서 로봇이 일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서비스업에서 챗 GPT 같은 이런 것들이 많은 역할을 아마 해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거 애널리스트 일도 챗 GPT 이런 것들이 해줄 텐데요. 머지않아 예측까지 해줄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요. 우리나라에서도 AI가 예측하는 게 중요한 역할을 해주죠. 한국은행에서 매월 뉴스 심리지수라는 걸 발표하거든요. 이 뉴스 심리지수라는 게 뭐냐면은 AI가 네이버나 다운 같은 이런 포털 사이트 들어가지고 경제 뉴스를 검색합니다. 긍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오느냐, 부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오느냐, 이걸 가지고 지수를 작성하는데요. 긍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오면 이 지수가 올라가는 거고 부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오면 이 지수가 떨어지는데요. 한국은행이 지금 실험적으로 지수를 작성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이게 주가 상승률에 1개월 정도 선행하고요. 그 다음에 경기에 선행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에도 선행하더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다양한 AI가 서비스업에도 등장하면서 심지어는 예측일까지 해주는 시대가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챗 GPT가 시도 쓰고 논문도 이야기해주고 어떤 거에서 질문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답을 주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 챗 GPT가 주는 답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가? 이건 앞으로 검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과학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검증해 보면 틀린 답을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챗 GPT가 주는 답을 가지고 어떤 논문을 쓰거나 어떤 방향을 결정하나 이거는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죠. 과연 그게 과학적인 것인가? 챗 GPT라는 것은 아직까지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요. 과거 여러 가지 통계, 뉴스 같은 걸 받아가지고 글을 작성하고 그러는데요. 과연 그 글이 정말 옳은 것인가?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잘못 받아들였을 때 챗 GPT가 전부 옳다, 답이 옳다 그랬을 때는 그걸 가지고 잘못 이용하면은 오히려 어떤 미래를 예측하는데 현재를 판단하는데 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른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검증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중수출 글로벌 수요 위축의 발목, 하반기 회복 기대,
세계 경제가 어려우니까 중국도 수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죠. 작년에도 중국 수출이 별로 안 좋았고요. 올 연초에도 뭐 우리 수출도 감소하고 있지만 중국 수출도 감소하고 있죠. 그런데 하반기 들어와서는 뭐 세계 경제가 조금 개선되면서 중국도 수출 증가할 수가 있는데요. 중국 성장 구조를 보면은 과거보다도 투자 수출 비중이 낮아지고 소비 비중이 늘어나는 나라예요. 2008년 미국에서 위기가 왔지만 중국 경제는 9 내지 10% 성장했습니다. 성장 내용을 보니까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 당시 세계 평균 22%였는데요. 중국은 9 내지 10%로 굉장히 투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성장을 했거든요. 투자가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때 45%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많이 해놨다는 거죠. 생산 능력을 늘려놨는데요. 상품이 안 팔려요. 그래서 결국은 중국 정부가 투자보다는 소비 중심으로 성장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투자 중심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국 기업 부채가 많고 기업 부채가 많으니까 은행까지 부실해졌죠. 중국 정부가 이제 투자보다는 소비 중심으로 성장해야 된다.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 경제에서 투자 비중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고요. 소비 비중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경제를 볼 때 앞으로 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거의 0%에 가깝거든요. 중국 경제를 볼 때는 우리가 수출보다는 소비를 봐야 됩니다. 대부분의 전망 기관이 올해 중국 경제를 5% 한박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작년에 중국 경제가 3% 성장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3%에서 5% 성장할 거로 보는 거는 뭐 중국 수출이 증가한다, 투자가 증가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소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거죠.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 2019년에 1만 달러를 돌파했어요. 소득이 1만 달러 돌파하면 장기적으로 소비가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중국이 엄청난 규제를 했기 때문에 작년에 소비가 감소했었죠. 중국 코로나 감염률이 85%가 넘었다는 겁니다. 걸릴 만큼 걸렸으니까 중국이 규제를 거의 다 안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국 사람들이 오래 돌아다니면서 밖에 나다니면서 소비를 많이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경제가 올해 5% 안팎 성장한다는 건요. 수출이 증가하고 투자가 증가한다는 게 아니라 소비가 증가한다.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강남 재건축 불패, 재건축 난리나 뭐 이런 거 기억나시잖아요. 재개발과 재건축부터 또 이제 들어갈게요. 용적률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잡아두시면 부동산의 반은 보이시니까요. 아직까지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 말을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